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도서물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제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국회는 제의에 부채하며 그래야 되죠. 그래서 이제 재량은 아니고 부채됩니다. 이 경우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니죠. 그렇죠? 이때는 제적 과반수 출석 똑같죠. 제적 과반수 출석은 과반수 출석은 똑같은데 이 중에서 출석, 예, 그렇죠. 아주 독특하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죠. 그러니까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아니라 제적 과반수 출석의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해야 돼요. 여기서 수정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법률안이 비로소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2번. 헌법은 법률안에 의의가 있을 경우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환부하여 제의를 요구해야 하지만 국회가 임기 만료로 폐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국회가 폐회가 된 경우 이제 폐회가 된 경우에는 또 이제 또한 같다. 그래서 폐회 중에도 이제 환부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임기 만료로 폐회가 된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수가 바뀌기 때문에 입법기가 그래서 돌려보낼 국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보자라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자, 요게 다수설이고, 그러니까 이거 두 단계로 알아두셔야죠. 일반적으로 임기 만료 폐회가 아니고 그냥 폐회일 때는 이때도 환부 조치해야 되고요. 임기가 만료됐을 때는 돌려보낼 데가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보자가 다수설인데 이와 같은 것이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지문은 헌법에서 이와 같이 임기 만료로 폐회된 경우에 그러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더라라는 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대통령이 법률안의 일부 조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그 일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에 국회는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되죠. 일부 또는 수정해서 거부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는 다 볼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나 제의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렇죠? 이제 우리 헌법 53조 1항에 보면은 15일 이내에 15일 안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그 안에 이제 지나도록 꼭 눌러 앉아 있으면은, 자, 5항에 가면은 그때도 역시 법률안이 확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나 제의 요구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은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시죠. 행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법률상 그 기관회장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든가 또는 국무위원이지만 소관사무에 관하여 불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 저는 뭐예요? 보통 이제 처가 붙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국무위원이지만 소관사무에 대해서 불령을 발할 권한이 없다. 그러면은 무슨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얼마 전에 없어졌습니다만은 국민안전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그 처령은 없잖아요. 그죠? 불령이 있을 뿐이지. 자, 그 기관이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인 중앙행정기관인 경우에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에 해당하느냐. 지금 이건 취지가 뭐냐면은 실정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행정각부. 우리가 법에서 정한 행정각부의 개념에 어떤 것들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헌법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행정각부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런 같은 것들은 요 4번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헌법에서 말하는 행정각부는, 그죠? 행정각부는 정부조직법, 헌법에서, 자,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헌법에서 위임받은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비로소 설치된 행정각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자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실질적인 의미의 행정각부라고 볼 수 있으면 그거 다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가 있는데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할 때 그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정부조직법에 있건 없건 상관없이 다 포함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도 다 포함되는 거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게 우리 헌법재판소 입장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라고는 볼 수 없고, 헌법에서 말하는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는 헌법에서 위임받은 정부조직법에서 딱 정한 그 부분이고, 거기서 삐껴나간 애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 우리가 그 기관이 설사 이러한 어떤 그 불용을 발할 권한이 없는 이와 같은 기관도 그 기관의 성질상 정부의 구성도 아닌 행정기관인 경우에 그것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에 해당된다라고는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질에 입각해서 전부 다 인정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이 부분만 인정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4번 지문은 맞고요. 그죠? 정부조직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만을 의미한다는 거고 1번 지문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4번과는 좀 상충되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체만 갖추고 있다면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각부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니까 4번이 맞고 예 그렇습니다. 1번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국무총리의 통화를 받지 않는 그와 같은 그 개념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국정원 합헌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2번에 국무회의 의결은 국가기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그렇죠. 사람으로 치면 이렇게 말이 나오기 전에 이 머릿속에서 지금 결론을 내린 거예요. 따라서 그 자체로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 의무의 변경을 초래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맞고요. 3번 국무회의 의장. 국무회의 의장이 누구죠?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멀리 출장을 갔다든가 해외 순방을 갔다든가. 자,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둘이 같이 나갔어요. 해외 순방을. 자, 이럴 때는 이제 부총리가 하죠. 그래서 부총리가 2명이죠. 기획재정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가 있고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둘이 있는데 여기가 없으면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그 다음에 여기도 없으면 정부조직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은 4번이 맞는 바람에 그렇죠. 정부조직법에 의한 행정각부만 의미하기 때문에 헌법상 이와 같은 실체를 갖췄다면 설사 조금 틀이 어긋나더라도 실정법적 의미의 행정각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자 보시면 특정 사안에 있어서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의한 사실 판단도 하지 말고 최초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형을 선고해라. 형사법원 판사인데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이 방어하는 그 일련의 과정을 쭉 판단한 다음에 법리적 차원에서 무죄 추정이라는 측면에서 검사가 반대되는 증거로 다 유죄를 낱낱이 입증해서 99.9%의 확신에 이르렀을 때 유죄 판결을 하라고 되어 있는 형사법원의 판사가 특별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죠?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의 신복이었다가 국정원장 하다가 그때 이제 국정원장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장이죠. 김영욱이라고 하는 친구가 도망가서 그 친구 잡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의 체포하고 형벌 주고 재산 몰수하는 법이 반국가 행위자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내용인데 거기 보면 검사가 얘기한 것만으로 판사가 재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출석도 못하게 하고 그 재판 결과에 대해서 상소하려면 체포돼야 되는 참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러니까 외국에 도망 나간 애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일이 빨리 들어와서 너 체포해서 된 상태에서야 제대로 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위헌 결정 났겠죠.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법관으로 하여금 증거조사에 관한 사실 판단도 하지 말고 최초 공판기일에 공소사실과 검사의 의견만을 듣고 형을 선고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검사 말에 따라서 판사가 판결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예요? 검사는 행정부의 그 법무부 산하의 검찰청 안에 있는 행정부 공무원이에요. 사실 어느 정도 공익의 대변성은 인정은 되지만 그 다음에 판사는요. 법원에 있고 그래서 검사 말에 따라서 판사가 재판을 한다는 거니까 뭐에 반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권력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
자, 2번 보겠습니다. 법원 조직법상의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그리고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다. 회생법원이 작년 말에 이게 법 개정으로 들어왔죠. 그 들어온 기념으로 바로 출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 시사적인 것도 꼭 맨 마지막에 최근 판례, 맨 마지막에 최근 법령 개정 이 사항들 꼭 점검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3번 법관의 정년을 설정함에 있어서 헌법상 설정된 법관의 정년의 법관의 성격과 그 업무의 특수성에 합치되어야 하나. 자, 이게 이제 그럼 법관의 성격하고 그 업무의 특수성이 뭐냐? 법관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사법시험 합격하고요. 특히 여자나 뭐 군대가 면제된 대학교 재학 시절에 3학년 때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년 나왔다. 그럼 20대 초반에 판사가 돼가지고서 그 법정에서 그 나이 든 사람들의 그 민사 분쟁, 뭐 친권,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권의 분쟁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판단 선언하더라. 좀 안 맞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문제점이 지적이 돼서 예비 판사 제도를 두자. 아니면은 판사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뭐 변호사나 검사는 당장 할 수 있지만 일정 정도의 경력을 쌓은 다음에 판사를 임용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판사는 사실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더 뒤로 이미 자격 요건은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그 분야에서 또 그 분야에서 경륜을 쌓은 만큼 그 나이가 늦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법관의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업무의 특수성에 라는 걸 둬서 좀 늦게 임명이 된 만큼 정년도 일반 그런 행정부 공무원보다는 좀 늦게 둬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관료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계층 구조적인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피라미드 조직의 상명하복 체계라는 얘기죠. 한문동리처럼. 그렇지만 고등법원 판사가 뭐 지방법원 판사에게 대법원장이 일반 고등법원 판사에게 그 판결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인 피라미드 조직의 관료 제도에 해당되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는 좀 달리 봐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없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의 단심 재판에 의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법관에 대해서 법관은 우리 헌법에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의 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제 그 신분을 박탈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 그래서 우리 일반직 그 공무원들은 파면, 해임, 강등이 그 위에 있어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그러는데 우리 헌법에 정직, 감봉, 견책만 예정하고 있어서 법관에 대한 징계는 맥시멈이 징계입니다. 그 정직입니다. 정직. 근데 정직 처분을 받은 법관이 억울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만약 행정부 공무원 같으면은 소청심사위원회도 가고요. 그 결과가 미진하면은 행정법원에 가서 1심, 2심, 3심 이렇게 실은 소송 3번에 행정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소청심사위원회도 한번 가고 그래요. 그런데 법관은 대법원에서 딱 한 번 심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법원장의 어떤 조치에, 징계 조치에 저는 억울합니다 하고 가면 대법원에서 한 번으로 끝내요. 여기 이제 문제가 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법관만 이렇게 하느냐. 또 두 번째는 아니 대법원장이 한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에 가서 한 번을 하라는 얘기는 이게 좀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는 다 합헌입니다. 합헌. 아무려면 대법원장이 한 조치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판단하는데 대법원장이 아까 보셨다시피 대법원장이 내가 그 징계한 사안에 대해서 온 사건인데 그 사건은 이런 식으로 판결하세요 이렇게 명령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또 나아가서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일반적인 그런 행정부 공무원과는 달리 여러 단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법관의 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법원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겠죠? 예, 그렇습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